육지에서, 공중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간단히 말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투자입니다. 마크롱은 푸틴의 전쟁 계획을 모두 뒤흔들고 러시아 군대를 후퇴시킬 수 있는 대담한 조치를 방금 취했습니다. 7월 13일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우크라이나에 프랑스의 가장 첨단 군사 자산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공식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중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 공격, 물류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러시아 전쟁 기계를 사실상 작동 불가능하게 만들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 군대의 후퇴를 촉발하고 푸틴 정권을 불안정하게 하며 심지어 전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세계 최고의 군대 중 하나로 퍼레이드로만 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3가지 가장 첨단 군사 자산을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아스터 30 요격기 250kg AASM 해머 정밀 유도 폭탄, 그리고 SCALP 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마크롱은 미라주가 아닌 사쇼 5세대 라팔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공군에 통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 파리에서 우크라이나가 창립 멤버인 10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일 국가의 단일 선물이 아니라 서방 전체가 전쟁 전략을 재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맥락에서 볼 때 이 3가지 시스템, 이 항공기, 그리고 이 연합은 러시아 군대가 전선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심지어 장기적인 후퇴를 강요할 수 있는 사슬의 첫 번째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는 푸틴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모스크바가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쟁이 끝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비디오가 진행됨에 따라 무기 하나하나 단계별로 왜 그렇지 않은지 푸틴에게 큰 문제가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은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되고 있어 이 비디오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단 한마디의 댓글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억제를 극복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무기는 러시아 군대가 가장 신뢰했던 것, 즉 불가침성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줍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깊이를 목표로 하고 다른 하나는 전선을 목표로 합니다. 4년 동안 러시아 전쟁 기계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전선 뒤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휘소, 공군 기지, 탄약을 후방에 쌓아두면 우크라이나의 손이 그곳까지 닿지 못합니다. 지리는 수세기 동안 러시아의 갑옷이었습니다. SKLP-EG는 그 방어를 뚫었습니다. 저고도로 비행하며 공중 방어망을 피하고 수백 킬로미터 깊이까지 도달하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케르치 다리에서 세바스토폴의 본부까지 그것의 흔적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공격 대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SKLP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한계는 러시아의 방공망이 아니라 파리가 넘겨주기로 한 수량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7월 13일에 그 한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에서 이 미사일을 제작할 것이며 러시아의 깊숙한 곳에 있는 정유소, 공군 기지, 지휘소는 더 이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창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군대는 후반기 안전하다는 가정해 전체 물류를 구축합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면 전쟁의 전체 질서가 무너집니다. 러시아는 이제 모든 창고를 분산시키고 모든 본부를 이동시키고 모든 열차를 숨겨야 합니다. 군대를 느리게 하는 것은 종종 공격하는 것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전쟁의 핵심으로 직행하는 AASM 해머입니다. 250kg 정밀 유도 폭탄, 하지만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위성, 레이저 또는 적외선 유도로 장착된 모듈식 시스템으로 일부 버전은 수십 킬로미터를 활공합니다. 항공기는 이를 투하하고 러시아 방공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되돌아갑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러시아는 더 이상 대규모 기갑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선에서 센티미터 단위로 갉아먹는 전술로 전환했습니다. 보병 침투 그룹, 요새화된 위치, 지하 대피소 모두 인내심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ASM은 바로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한 번의 공격으로 위치, 대피소, 지휘소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제약이 적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프랑스가 넘겨준 만큼만 이 폭탄을 제한된 수량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연속 생산이 이루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루에 수십 개, 한 달에 수백 개. 러시아의 침투 전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전선에서 군대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더 많은 병력을 가지거나 더 나은 무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병력이 적습니다. 프랑스는 두 번째 길을 열었고 그것은 무궁무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폭탄은 내일 또 있을까라는 의문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푸틴이 남긴 마지막 진짜 카드를 겨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푸틴은 전선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정유소는 불타고 있으며 그의 수도는 드론에 의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킨잘, 키이우에 쏟아지는 미사일이 병원과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여전히 도시들을 인질로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카드를 쥐고 있으며 숫자는 그가 옳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6월에 이 나라는 공중 위협의 89%를 격추했습니다. 드론, 순항 미사일 모두 포함해서요. 하지만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그 수치가 40%에 불과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인정은 솔직합니다. 우리는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막았지만 탄도미사일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격기 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스터 30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SMPT 시스템의 요격기로 유럽의 패트리어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거의 눈치채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프랑스 참모총장 만돈 장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그것들을 격추하기 시작하자 러시아는 그들의 가장 첨단 미사일의 비행 프로파일을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패트리어트는 이제 그것들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SAMP-T는 그것들을 막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패트리어트를 이기는 방법을 배웠지만 SAMP-T는 그렇지 않았고 프랑스가 키이우에 제공한 미사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방공 시스템이 부족한 곳에서 작동하는 무기를 건설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매달 미국에서 몇 개의 요격기가 도착하는지를 기다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것은 푸틴의 마지막 카드에 쓰여진 서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4년 동안 소련 유산의 항공기로 싸워왔습니다. F-16과 미라주가 도착했지만 수량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안전한 거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두려운 카브 활공 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마크롱이 그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라팔이 우크라이나 공군에 들어갑니다. 라팔은 프랑스의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며 전자전에서 우수하고 장거리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여 미라주보다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패키지는 16대의 전투기로 시작됩니다. 첫 비행은 2028년에서 2029년 사이에 예정되어 있지만 2025년 11월의 의향서에는 2035년까지 100대의 라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팔의 진정한 중요성은 항공기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라팔은 무엇을 탑재하고 있습니까? SKLP과 AASM 해머,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생산을 허가한 바로 그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투기를 얻고 탄약도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우크라이나의 무기, 우크라이나의 생산 라인, 이것이 바로 폐쇄 루프 전쟁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150대의 약속을 추가하면 전후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경험 많은 공군 중 하나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계획, 즉 동결시키고 지치게 한 후 몇 년 후에 지친 군대로 돌아오려는 계획은 바로 여기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매년 강해진다면 그 복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영상을 좋아요하고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 분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세요. 이제 이야기의 가장 큰 부분, 푸틴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테이블에서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대부분의 헤드라인이 놓친 진짜 이야기입니다. 파리에서 10개국이 모여 통합 탄도 미사일 방어 연합을 설립했습니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주목하세요. 우크라이나는 이 연합에서 수혜자가 아닙니다. 창립 회원입니다. 이 연합의 주력은 우크라이나의 파이어포인트가 제작한 프레아로 FP1 공격 드론과 플라밍고 미사일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 핵심에는 FP7.X 요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숫자는 대략 70만 달러의 단가입니다. 간단한 산수로 왜 그것이 혁명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700에서 800개의 탄도미사일을 생산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가장 진보된 요격기인 PAC-3을 약 650개만 제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탄도 목표에 대해 2~3개의 요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연간 생산량에 맞추려면 대략 2,400개의 요격기가 필요합니다. 서방의 생산 능력은 600개 정도입니다. 이것이 푸틴이 도시를 인질로 잡을 수 있었던 수학적 이유이며 처음부터 그에게 유리했습니다. 프레이아는 순전히 경제성으로 그 방정식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유럽 공동 제작입니다.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의 S-300 본체에서 개조되었고 탐색기는 독일의 딜과 함께 개발되었으며 레이더는 독일의 헨솔트에서 명령은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에서 제공되며 모두 나토의 링크 16을 통해 소통합니다. 1년 생산은 2026년 8월에 시작됩니다. 젤렌스키는 시스템이 1년 내에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학이 아니라 노동의 분업입니다. 4년 전에는 제블린을 구걸하던 나라가 오늘날 유럽 방패에 미사일을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레이더를 제공하고 노르웨이는 지휘를, 우크라이나는 미사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탄도미사일을 격추할수록 푸틴의 마지막 카드는 더 무의미해지고 그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잠시 멈추고 이 상황이 얼마나 완전히 뒤바뀌었는지 생각해보세요. 탄도미사일은 정의상 위협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공포에 떨게 하며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냅니다. 그러나 위협의 무기는 상대방이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미사일을 정기적으로 격추하기 시작하는 날 푸틴의 카드는 위협에서 비용으로 바뀝니다. 수억 달러짜리 미사일이 70만 달러짜리 요격기에 맞서게 되면 공포의 경제학은 푸틴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터키는 오늘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와 한 일을 수년간 해왔고 그 관계가 양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에게는 별도의 악몽입니다. 바이카르는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은 202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완성되었고 TB2 아킨지 그리고 제트 추진 무인 전투기 키질엘마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부분은 관계의 역방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터키 드론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터키 전쟁 기계의 핵심을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와 모터시치의 엔진은 튀르키예의 가장 진보된 프로젝트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KAN 전투기, 크즐엘마, 에이킨치, ATAK-2. 그래서 크즐엘마는 우크라이나의 심장을 가진 터키의 새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프랑스 이야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프랑스는 라이센스를 키이우의 손에 맡깁니다. 튀르키예는 키이우와 작업대를 공유합니다. 둘 다 같은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방위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크즐엘마는 이란산 샤헤드를 격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엔진으로 날아가는 터키의 새가 러시아가 이란에서 구매한 드론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파리에서 앙카라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봅시다. 진짜 요점은 각 무기가 개별적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이 모든 무기가 함께 무엇을 완성하는가입니다. 이 비디오의 시작에서 우리는 푸틴이 시간을 두고 배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주의 체제를 통해 러시아 국민에게 이 전쟁을 수년간 강요할 수 있으며 반면에 민주주의인 서방은 조만간 지치고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방의 지원 구조가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비하고 서방은 보급했습니다. 파리에서 깨진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방은 더 이상 물고기를 넘겨주지 않고 그물을 넘기고 있으며 확립된 생산 라인은 선거나 대중의 필요로 멈출 수 없습니다. 마크롱의 발언은 이 조치 뒤에 숨겨진 냉정한 논리를 드러냅니다. 파리에서 군대를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각국이 개별적으로 능력을 축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며 드론, 방공 시스템, 미사일, 탄약에 대해 충분히 빠르게 또는 충분한 규모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이 조치의 진정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프랑스는 자체 공장을 충분히 빠르게 확장할 수 없어서 그 무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쟁터로 설계도를 보냅니다. 4년 후 서방은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산업 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로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샤헤드의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알라부가에서 수천 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이 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우크라이나 뒤에는 단일 이란이 아니라 전체 대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렘린은 무엇을 했나요? 페스코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파리 회의를 전쟁광들의 연합이라고 부르며 참가자들이 러시아가 전략적 패배를 당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조롱은 익숙합니다. 크렘린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먼저 웃습니다. 하지만 조롱은 공포를 숨길 수 없습니다. 같은 날 수백 대의 드론이 모스크바로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집들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정유소는 몇 달 동안 공격을 받았고 나라는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대응 옵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공장을 공격하는 것이 허세라는 것을 방금 보았습니다.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더 많은 탄도미사일, 더 많은 도시 폭격.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연합이 결성된 이유입니다. 러시아가 더 많이 공격할수록 유럽이 공동 방패를 구축하려는 의지는 더욱 강해집니다. 남은 유일한 길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며 젤렌스키의 전체 전략은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악몽은 이 역설입니다. 푸틴은 국경에 강력한 서방 통합 우크라이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나타난 것은 나토 기준으로 무장한 전투에 단련된 우크라이나로 유럽 방위 구조의 창립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크렘린 동조자들의 첫 번째 반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공장들을 건설하면 러시아는 그 공장들을 모두 폭격할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그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그것을 할 수 있었다면 이미 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내 방위 산업은 신생이 아닙니다. 파이어포인트 같은 회사들은 몇 달 동안 모스크바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으며 FP-1 드론과 플라밍고 미사일로 러시아의 깊숙한 곳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장소들을 공격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플라밍고를 만드는 공장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가속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이 생산 라인을 분산시키고 지하에 숨기고 여러 곳에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산업 전체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러시아는 그것을 할 자원이 없습니다. 모스크바는 동시에 불타는 정유소, 수도로 오는 드론, 전선의 방공, 크림다리, 아조프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보호할 수 없는 군대가 새로운 공장을 타격할 미사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담요가 짧습니다. 머리를 덮으면 발이 나옵니다. 푸틴의 모든 전선이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선에서는 큰 손실을 입으며 조금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연료와 물류는 봉쇄되었습니다. 그는 휘발유를 수입합니다. 아조프해는 사실상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공중 카드인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독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깨졌다. 연료줄에선 평범한 러시아인들, 침묵당한 독립 언론, 심지어 한때 가장 충성스러웠던 전쟁 블로거들조차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푸틴에게는 작동하는 시나리오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상황을 악화시키면 연합이 더 단단해진다. 그는 공장을 공격할 수 없다. 전선에서 돌파할 수 없다. 그의 경제는 침식되고 있다. 그리고 만약 깊은 공격이 이 속도로 계속된다면 문제는 더 이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번 겨울을 버티는 것입니다. 국가로서의 러시아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푸틴 정권이 같은 견고함으로 버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도자의 권력은 그가 국민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한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푸틴이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조금 더 견디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역사적인 성과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 라이선스만으로는 공장이 아닙니다. 서류상의 권리와 첫 번째 생산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TWZ는 생산 일정은 불확실하다. 대량 생산은 하룻밤 사이에 시작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방공 미사일은 소총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밀 전자장비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상기시킵니다. 둘째, 이러한 공장은 고정된 목표물이지만 이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칼 공장이 공격받았을 때 우크라이나는 그 장소를 분산시키고 재건했습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라팔은 2028년에 도착하고 프레이야는 1년 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오늘의 전투가 아니라 내일의 전쟁을 위한 것이며 진짜 질문은 우크라이나가 그 다리를 건설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스터 라이선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가장 긴급한 필요에 가장 빠른 답을 제공합니다. 장애물은 존재하지만 그 어떤 것도 방향을 바꿀 만큼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준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그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비축물과 달리 소진되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가져온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생산 라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공중 방어 전략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마크롱에 의해 가속화된 이 전략적 악몽은 또한 무자비한 북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전략적 악몽이 스웨덴의 움직임에 의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대규모 군사 지원 패키지의 주역인 아처 자주포는 분당 8발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러시아 진지를 문자 그대로 난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장거리 무인 항공기와 방공 시스템은 기술적 비대칭으로 러시아 군대의 수적 우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아처 자주포가 지상에서 초래한 파괴는 단지 한쪽 면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전략적 지진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크렘린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진짜 세부 사항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라주 전투기와 미국의 F-16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순찰하는 동안 스웨덴은 러시아의 공중 우세 교리에 치명타를 가한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스웨덴 린셰핑의 사브 항공시설,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손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현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기 단일 이전을 위해 테이블에 앉았다.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150대 사브 JS-39 그리펜 E 전투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무기 패키지가 아닙니다. 이는 스웨덴 다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세계 최대의 그리펜 운용국으로 만들 대규모 공군 증강입니다. 게다가 2026년 2월 13일 기준으로 유럽연합이 승인한 90억 유로 기금의 일부가 이 함대 건설에 직접 할당될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JS-39 그리펜 E가 F-16보다 러시아에게 더 큰 악몽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군사 용어로 분산 작전이라고 알려진 전술 교리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중전 기본 전략은 적의 항공기를 지상에서 파괴하는 것으로 적의 공군 기지, 긴 콘크리트 활주로, 대형 경납고를 대형 이스칸데르 및 킨잘 탄도 미사일로 타격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서방 항공기, 예를 들어 F-16은 매끄러운 활주로와 복잡한 지상 지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펜은 러시아의 직접 비대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철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펜은 이륙하기 위해 공군 기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숲속의 평범한 고속도로 800m 평탄한 구간이 완벽한 활주로가 됩니다. 이 기술적 세부 사항을 파괴적인 결과와 연결해 봅시다. 그리펜 전투기가 임무를 마치고 고속도로에 착륙합니다. 숲에 숨겨진 민간 밴과 5명의 병사로 구성된 그룹이 항공기에 접근합니다. 주로 신병으로 구성된 이 작은 팀은 항공기에 연료를 보급하고 날개에 치명적인 매터 미사일을 장착하며 단 10분 만에 항공기를 다시 공중으로 띄웁니다. 푸틴의 수백만 달러 가치의 탄도 미사일이 거대한 공군 기지에 빈 콘크리트를 강타하는 동안 그리펜 전투기들은 이미 고속도로에서 이륙하여 러시아 항공기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지를 공격하고 하늘을 봉쇄하는 교리는 스웨덴의 단 하나의 공학적 경이로움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리펜 E의 핵심에 있는 LXIS 전자전 EW 장비는 일반적인 신호방해기가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의 S-400 공중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 주위에 디지털 방패를 형성하여 러시아 레이더에 수백 개의 가짜 목표를 생성합니다. 이 시스템의 심리적 및 전략적 차원은 러시아 조종사들에게 완전한 무력함의 그림을 그립니다. 가까운 미래의 3가지 다른 서방 플랫폼이 우크라이나 하늘에서 동시에 작동할 것입니다. F-16, 미라주 2000F, 그리고 야스-39 그리펜 E입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VKS는 동일한 공역에서 3가지 완전히 다른 레이더 신호, 3가지 다른 전자전 시스템, 3가지 다른 치명적 범위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 군사 사고의 데이터 마비를 의미하며 하늘은 러시아 조종사들에게 죽음의 함정이 됩니다. 그날 파리에서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바스티유 데이 퍼레이드에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인 샹젤리제 거리를 따라 개선문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같은 순간 2명의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파리 하늘 위로 프랑스 전투기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서방이 너무 지쳐서 계속할 수 없게 되기를 4해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파리에서 나온 것은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군대의 무기를 차단하여 군대를 멈출 수는 있지만 스스로 무기를 만드는 나라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푸틴은 시간에 걸었고 7월 13일에 시간이 편을 바꿨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랑스의 이 생산 라이선스가 전쟁의 흐름을 정말로 바꿀까요? 아니면 푸틴이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항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